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온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들었고 또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보아도 따라하기에 그치지 않는 것만 같아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먼저 제가 생각했었던 그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곁에 찾아와 주었던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 앞에서는 모두가 매정하고 차가울 것만 같던 현실 세계 속에서 제가 직접 겪고 마주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요. 가장 먼저 제 곁에 나타나 주었던 좋은 사람은 바로 현재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와 저는 제가 사업가로 제법 잘 나가던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갔던 어느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4인 테이블밖에 없었고 저희는 마침 친구를 포함 5명이던 터라 한 명은 찢어져서 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갈래? 네가 가라 하며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물회를 먹고 있던 하얀 여자.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그 눈부신 순간을 닮아 있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식당에 저와 그 여자 단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이죠.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여자 앞에 앉았고 친구들이 오 하고 환호하는 소리에 그 여자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도 모르고 저는 눈치 없이 물었었습니다. 저 여기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기 자리가 모자라서 하고요. 밥을 먹는 내내 그 여자와 저 사이에는 단 한마디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신뢰가 되지 않는 건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 쑥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내 말없이 물에만 퍼먹다 시간을 날려버렸답니다. 잔뜩 기대했다가 별것없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한심해하는 친구들에게 기가 눌려 그렇게 끝난 인연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간 일상 속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순간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거래처 회의차 방문했던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눈물 나는 구애를 시작했어요. 온갖 친구들과 직원들의 조언까지 받아가며 성심성의껏 들이댔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그냥 끝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애달프진 않았을 텐데 다시 만나게 됐으니 그보다 더한 운명은 제게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했는지 마침내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녀와 저는 동갑이었고 웃을 때 눈밑으로 하얗게 번지는 보조개가 참 예뻤으며 그녀의 이름조차도 아름다운 지영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쁘게 연애했어요. 웃는 얼굴만큼이나 다정한 성격이었던 그녀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저에게 지영이는 이미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하나가 잘못되면서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지영이는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영이가 있으면 웃을 수 있었고 남자친구의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지영이는 제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힘들었지만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커져갔지만 지영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결국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영이와의 결혼을 계획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진짜 결혼을 앞두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찍을지 지영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던 중 호화롭고 화려한 잘한다고 소문난 여러 사진관들을 제쳐두고 지영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 첫 데이트 때 갔던 지역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 담겨있던 봉투였습니다. 여기 어때? 다른 곳보다 우리한테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사진 전문 업체도 아니었고 뛰어난 실력의 사진사가 있다고 유명했던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사진관이었어요. 그런 것을 선택한 이유가 제 힘든 사정 때문인 것만 같아 지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지영이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고 사진관을 찾아냈어요. 살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사진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낡은 외관에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다른 곳을 찾아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지만 문 앞에서 멈칫하는 제 몸뚱아리를 사진관 안으로 이끌었던 건 아내 지영이의 손이었습니다. 맞잡고 있던 손에 힘을 꾹 쥐고 눈짓을 하는 지영이의 얼굴엔 꼭 첫 데이트를 다시 하는 사람처럼 설렘이 가득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제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곳에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겐 어디든 좋은 곳이 되는 것이었지. 그렇게 지영이의 손에 이끌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니 사진관 내부 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 군인, 신혼부부,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낡고 오래된 건물의 사진관이었지만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인기척을 내자 손님이 왔다는 걸 눈치챈 주인 아저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며 사진기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지역 축제에서 배웠던 그분은 계시지 않았고 사진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 아저씨였어요. 빵모자를 반쯤 눌러쓰고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아저씨의 모습은 카메라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습니다. 아내가 신이 나서 달려가 결혼 사진을 찍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자 아저씨의 둥그런 얼굴에 더 둥근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꼭 화가 같은 외모였습니다. 외모로 직업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화가를 하면 참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외모였어요. 입고 있는 저 단정한 멜빵 바지 위에 얼룩덜룩 물감이 엉망으로 묻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진 촬영을 할 날짜를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도 제 속마음을 읽은 건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관 아저씨 말이야, 되게 실력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한 화가처럼 생기지 않았어? 원래 사람 겉모습 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뭔가 그분한테 맡기면 정말 그림 같은 사진이 나올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버렸어. 인상도 참 좋으시고. 보는 눈이 같은 저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심 아내가 신경 쓰였어요. 결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더 좋은 사진관에서 유행에 맞고 세련된 사진을 찍고 싶진 않을지, 남들 다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게 그래도 아내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생애 한 번뿐인 결혼 사진인데 이렇게 동네 사진관에서 찍는 거 말이야. 꺼내어 볼 때마다 행복해야 하는데 혹여 당신이 훗날 우리 사진을 꺼내보다가 힘들었을 지금을 떠올리며 슬퍼하진 않을까 걱정돼. 진심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던 지영이에게 겪지도 않아도 되는 고난까지 안겨준 것도 모자라 평생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순간까지 안겨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저의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얗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자기가 슬퍼할 거라고만 생각하느냐고. 우리가 함께 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걸 훗날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면 자기는 그때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정말 거짓말처럼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사진 촬영의 날이 다가오고 저는 아침부터 꽤나 분주했어요. 평소엔 대충 해도 제법 멋있는 태가 나던 머리 스타일이 그날따라 정성껏 손질해도 어쩜 그렇게 반마처럼 보이던지요. 몇 번이나 머리에 왁스칠을 했다가 다시 물로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느라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급기야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늦잠이라도 잤느냐며 집 앞에 도착했으니 얼른 문을 열으라는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에 움켜쥐고 다급히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현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지영이의 얼굴에 제 몰골을 확인하고는 하얀 웃음꽃이 번졌습니다. 푸하하 하고 웃긴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나 짓는 큰 웃음을 빵 터트리기도 했어요. 창피함에 목까지 새빨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영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어요. 제 머리 하나 손질을 제대로 못해서 30분이나 늦어버린 제게 지영이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라면 저를 의자에 앉힌 지영이는 꽤 능숙한 솜씨로 왁스를 손에 발라 저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3분도 채 안 걸려 머리를 완성하고 가지고 온 가방에서 화장품 몇 개를 꺼내어 제 얼굴에 두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화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사진이 잘 나온대. 나만 잘 나올 순 없으니까 당신도 해주는 거야. 근데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화장이 제법 잘 먹는데? 지영이의 칭찬에 멋쩍은 얼굴로 그제야 거울을 봤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그 아래 창백하게 질려있는 제 얼굴. 제 눈엔 한없이 낯설고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제법 만족했는지 수척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화장이 잘 먹어서라기보다 지영이의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던 간질간질한 그 느낌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결국 제가 늦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식사도 챙겨 먹지 못하고 김밥집에 들러 김밥 몇 줄을 사서 촬영 장소로 향했어요. 사정상 멀리는 갈 수 없었던 저희였기에 사진사님이 추천해주신 저희 지역의 숨은 사진 명소로 향했는데 정말 후회 없을 선택이었죠.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 공간 안에 우리만 있는 것 같았던 그 느낌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짙은 초록이 무성한 뜨거운 한여름의 숲속 풍경은 그 사이에 나란히 선 저희를 누구보다 더 빛나게 해주었어요. 김밥을 사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한 촬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사진관으로 향하는 길. 그제야 가방 속에 넣어왔던 김밥이 눈에 들어왔지만 먹으려고 보니 더운 날씨 탓에 김밥은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잊고 있던 아내도 김밥 냄새를 맡으니 다시 배가 고파졌는지 꼬르륵 하고 귀여운 소리를 냈어요. 하는 수 없이 사진사 아저씨에게 가는 길에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느냐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별다른 말 없이 자기가 자주 가는 집이 있다며 저희를 그 숲 아래 어느 작은 국수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열악했지만 인적 드문 곳의 분위기와 왜인지 모르게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맛도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지영이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워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사진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한 겹 한 겹 쌓아 올렸을 그 진한 화장 위로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보이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참 웃어대다 보니 어느덧 사진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진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사 아저씨께서 갑자기 저희 두 사람을 카메라 앞에 앉히시는 겁니다. 지영이는 다급하게 화장이 다 지워져서 좀 고쳐야 한다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한마디에 그대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인생 첫 결혼사진에 아침 일찍부터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촬영 내내 너무 예쁘고 보기 좋은 부부였지만 배불리 식사하시고 나니까 얼굴에 자연스레 드는 그 웃음이 이대로 두 분을 보내면 제 마음에 내내 걸릴 것 같아서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두 분 편안한 표정만큼이나 더 아름다운 표정은 또 없을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직업병이니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대로 딱 한 장만 찍어볼게요. 지금 찍는 것들은 제가 돈 안 받고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오직 제 직업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지영이는 사진사 아저씨의 말을 듣더니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가짜 속눈썹을 손으로 툭툭 떼어냈습니다. 지영이의 눈매를 가리던 그 짙은 가짜 속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 비로소 진짜 지영이의 눈매가 카메라에 담길 일만 남은 것이었어요. 저도 괜히 하루 종일 목을 옥죄었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니
반쯤 지워져 버린 화장과 아침부터 긴장했던 마음이 한데 얽히면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웃음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웃는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사 아저씨는 묵묵히 카메라에 담아내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사진 촬영이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두고 나머지 돈은 사진을 찾으러 오는 날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사진관을 나섰어요. 지독하게 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쨍하고 맑게 뜬 햇님이 꼭 먼 훗날 우리의 앞날에도 밝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모든 힘듦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지영이는 제게 전부인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희의 뜻대로만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듯이 저희의 그 행복을 망가뜨려야만 된다는 듯이 불행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불행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영이와 결혼 약속을 하기 전부터 조금씩 기울고 있던 저의 사업이 한 업체와의 거래 불발로 인해 완전히 내려앉게 되고 말았고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망했구나 하는 결론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지영이를 놓아주자 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제 곁에 꽃 같은 지영이를 묶어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는 것도 다 미래가 눈에 보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영이에게 저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볼품없는 사내가 되어 있었고 그런 제 곁에서 동정과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남아있을 지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별을 결심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위해 지영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그녀에게 처음 고백을 하러 가던 길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좋은 이별, 행복한 이별은 있을 수 없다고 늘 단정지어 말하던 지영이었어요.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고 늘 습관처럼 약속했던 저희였는데 못난 저는 그 약속마저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지영아. 미안해.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지영이에게 뱉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후회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지영이가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덤덤히 헤어지자고 말하고 돌아서려던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영이의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넌 힘들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나야? 버린다니. 그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내내 저는 속으로 언제 어떻게 지영이를 버릴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소 직설적인 그 표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지영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아니면 지영이는 평생 제 곁에서 이 모든 불행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지영이를 버리는 나쁜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길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 하는 짧은 대답으로 지영이에게 다시 한번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동안 말이 없던 지영이가 제 손을 붙들고 말했어요. 거짓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잖아. 왜 내 눈을 못 봐? 사업 망한 것 때문에 그래? 당신 눈엔 내가 그 정도도 함께 못 견뎌낼 사람으로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좋았잖아. 처음 만날 때도, 서로 마음 확인하고 처음 데이트를 했을 때도, 결혼하기로 약속했을 때도 변함없이 좋았잖아. 난 그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라서 행복했던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하는 건 뭐든 다 좋았을 뿐이야. 슬픈 얘기를 해도 당신이랑 함께라서, 기쁜 얘기를 해도 당신이랑 함께라서, 그래서 행복했어. 근데 당신은 왜 기쁠 때만 사랑이고 힘들고 슬플 땐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신 곁에 제일 필요한 건 다름 아닌 나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난 고작 이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할 정도로 나약한 남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니까.
지영의 말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쁠 때만 사랑이고 힘들고 슬플 땐 사랑이 아니라니 절대 아니었습니다. 힘든 제 곁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간절히 필요한 건 지영이었습니다. 그걸 지영이도 알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지영이에게 힘든 마음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 이유가 다였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제야 용기 내어 고개를 들고 지영이의 얼굴을 살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서도 지영이는 결코 지지 않겠다는 눈빛을 해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절로 푹 숙여지는 제 고개를 지영이가 들어올렸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놈이 되기로 결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이렇게 울리는 거야? 우는 얼굴에 대고 끝까지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 핑계입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울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말은 완전히 핑계입니다. 그냥 그 핑계로라도 저는 지영이를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필요할 때 지영이를 옆에 두고 또 지영이가 저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지영이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핑계는 중요치 않았어요. 서로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그걸로 되는 것이더군요. 결국 돈 한 푼 없이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한 집에 사는 것인데도 저희는 어느 부부만큼이나 행복했어요. 집이라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온통 저를 짓누르는 힘겨운 일들이 순서대로 저를 찾아왔지만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영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지영이가 있으니까. 오늘도 제게는 변함없이 지영이가 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버텨지더라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쫄딱 망했을 땐 곁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까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민폐가 될 거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박지영 그녀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기분? 오히려 지영이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더 손을 놓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오던 사업을 내려두고 마을 변두리에서 청소업체 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제게 고운 시선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게는 지켜야 하는 지영이가 있었으니까, 저희 안에 지영이가 있었으니까 낱말에 신경 쓰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 몸만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미친 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제게 힘센 육체 말고는, 성실함이라는 정신력 말고는 볼 게 더 없었으니까요. 무거운 이삿짐 나르기부터 더럽고 냄새나는 곳 청소까지 어디라도 달려가 힘을 쥐어 짜냈습니다. 설사 그게 제가 왕년에 잘 나갔을 때 거래했던 거래처라서 그곳에서 저를 알아보고 놀라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지영이의 지극했던 내조 덕분이었을까요? 사업하다 망한 놈 들어와서 청소한다던 주변의 안 좋은 시선도 어느 정도 좋은 시선으로 바뀌고, 제게 청소를 맡겼던 곳들에서의 정기 계약이나 추천들로 인해 사장님께도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업하던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평범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5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까지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너무 바빴던 탓에 아내에게 소홀한 날이면 아내는 외로이 잠들기도 했지만, 평일에 회사에 나가느라 주말엔 쉴 법도 한데 주말마다 제게 와서 일손을 거들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없었더라면 5년 만에 빚을 갚고 평범한 삶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5년 내도록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지만 모은 돈은 정말 허접했어요. 사업하느라 날린 돈과 빚을 갚아야 했기에 5년 동안은 죽어라 그 돈 갚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사장님이 날 불러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놀라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만하면 이제 제 이름 걸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또 합니까? 그런 소리 하들 마세요. 사업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이제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 진심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다시 제가 사업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숱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에 그쳤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꿈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적으로 혹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한번 망하고 나면 손도 대기 싫은 게 맞지. 그런데 진짜 잘할 것 같아서 그래. 나야 자네 같은 젊은 인재가 계속 붙어서 일해주면 고맙지만 자네 정말 이렇게만 일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장님의 말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자금도 얼마 들지 않는다며 사장님은 희망적인 말을 쏟아내셨거든요. 하지만 흔들림에 고민을 하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저를 보고 하얗게 웃어주는 지영이가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말자. 평범하게 살면서 지영이한테 갚자.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5년을 더 그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청소 일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시간이 남는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와 주었어요. 아내 지영이를 닮아 예쁜 딸이었습니다. 올망졸망한 눈코입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이제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이 둘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제게는 없던 초인적인 힘까지 생겨나게 했었습니다. 아마 모든 세상의 가장들이 그러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리라 생각했어요. 그 성별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말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 없이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던 저희 집의 가장이었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큰 덩치에 더 커다란 손가락, 터프하셨던 말투와 걸음걸이. 저는 그런 어머니를 참 존경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매일같이 무뚝뚝하기만 했었지만 가장으로 살아보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동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던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고생만 많이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마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 너희들 웃는 얼굴이 좋아서 하셨던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저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니 알 것 같았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들 중 무엇 하나 과장된 말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사장님은 제게 또 한 번 사업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거절할 것을 알고 더 솔깃한 제안을 가지고 말이에요. 나가서 제 이름으로 하나 하라는 말보다 훨씬 욕심나는 말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동네별로 나눠서 할까 하는데 작은 사무실 하나 마련해 줄 테니 자네가 담당해 보면 어떻겠나? 내가 이제 더는 나가서 따로 차리라는 말 안 하려고. 혼자서 다 관리하려니 머리통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 동네별로 나눠서 하게 나 좀 도와주게. 10년 동안 한솥밥 먹은 적을 생각해서.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여 제가 거절할까 사장님은 둘러둘러 말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도 많은데 왜 제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싹수 노란 놈이 들어와서 시켜만 주면 다 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얼마나 가려나 두고 보자 싶어 받아줬는데 남들 다 안 하려는 돈 안 되는 굳은 일부터 5분 대기조 마냥 언제든지 튀어와서 하나라도 더 하려는 모습이 신기했지. 그래도 신기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어. 5년쯤 그 모습을 쭉 지켜보니 살짝 무섭더구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은지 말이야. 그래서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네. 사업하던 놈이니 기회 봐서 냉큼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5년을 더 내 옆에서 버티고 서 있으니 어쩌겠는가. 내가 밀어줘야지. 내가 비록 할 줄 아는 것 없이 빗자루랑 걸레 몇 자루로 이 일을 시작했다만 그러면서 봐온 사람들이 몇천 명은 좋게 넘어.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뚝심 있고 한결같은 놈이 자네라서.
15년 일한 김 차장은 이런 거 하지도 않아. 밤에는 다리 뻗고 자야 한다고 내 돈 받아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 그나마 믿을 만한 놈이 자네인데 설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구해다가 분전 맡기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말에 용기도 희망도 얻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맞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비록 제 사업은 아니더라도 관리자라는 이름을 달고 사장님 밑에서 도움이 된다면 더 오래 신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얻어준 작은 사무실에 새로운 짐을 꾸려갔어요. 비록 왕복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지만 제가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일찍 청소를 하러 나갈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똑같이 일해줄 사람 말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자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묵묵히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쑥쑥 커갔어요. 갈수록 쌍꺼풀이 진해지고 눈동자가 똘망똘망해지는 게 정말 아내를 많이 닮아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해주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아내를 등에 업고 거실을 몇 바퀴나 뛰어다닐 정도로 감사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저는 진짜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사업이 망해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꾸린 가정에 이런 행복이 깃들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새로 맡았던 사무실까지 매일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니던 저를 아내가 늘 안쓰러워했었는데 몇 년 동안 불편함을 꾹 참아가며 일하고 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맡아서 하고 있던 동네 사무실이 번창해 또 다른 사무실도 오픈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거절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차마 그 지점까지 제게 맡아서 하라 권하시진 못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사할 때 보태 쓰라고 성과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일이 들어오면 굴러가던 평범한 우리 청소업체를 다른 업체랑은 달리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름 알려준 자네에 대한 내 고마움이네. 자네라는 사람 하나가 브랜드가 됐어. 그 성실함 하나라면 어딜 가서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그런 자네가 나와 함께 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시 사업을 하기가 무서웠던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셨던 사장님은 감사한 말씀과 함께 성과를 올린 대가라는 핑계를 대며 적지 않은 금액을 봉투에 넣어 전해주셨어요. 그 돈을 아내에게 건네주니 아내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길었지만 왠지 모든 고생길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돈을 잘 놔두었다가 제 옷이랑 아이 옷 사고 저금하면 되겠다는 말에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우리 바다 갈까? 그렇게 저희는 이삿짐을 다 싸두고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그동안 바쁘게 산다는 이유 하나로 이 흔한 바다 한 번을 데려오지 못했었습니다. 한참 찬 바람을 맞으며 바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니 새로운 저희 집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도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졸린 눈을 비벼가며 거실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넓고 멋진 집은 아니었지만 살던 집보다 넓고 깨끗한 집에 짐을 풀고 나니 행복의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그곳에서의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훨씬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법 살만해졌다는 마음에서 오는 여유 아닌 여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희에게 그 흔한 결혼 사진 하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사를 오면서 벽에 걸 사진 하나 없는 것이 아내에게 계속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아내의 화장대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화장대라고 할 것도 없는 초라한 거울 하나가 달랑 있는 서랍 앞이었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어처구니 없어하며 웃었어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사진 찍으러 가자. 20년 전 그때처럼 당신이 해준 화장에 머리하고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사진 한 장 없는 게 내내 가슴 아팠어. 이제 좀 살만하니 그런 것들이 욕심이 나. 나도 이런데 당신 마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나 그때처럼 잘생기게 머리하고 화장해줘. 아내는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있으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려 하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산지 너무 오래되어 그때 그 실력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웃는 그 얼굴은 20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녹슬어버린 화장 실력이었지만 20년 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했다며 웃어 보이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의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봐도 깔끔한 모습을 한 외관은 지난날 저희가 함께 찍었던 그 낡은 사진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진사 아저씨는 여전하시려나? 우리 사진은 이미 버려졌겠지. 여기는 거기랑 다르게 엄청 현대식이네. 깔끔하고. 그런데 사진관 앞에 다다르자마자 아이가 저희의 손을 놓고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놀랍게도 20년 전 다 낡아 빠진 사진관에서 반쯤 지워진 얼굴을 하고 웃으며 찍었던 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고 그때에 맞춰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은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설마 하고 잔뜩 긴장했던 마음과는 달리 젊은 커플이 감사 인사를 남기며 문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으로 다시 닫혀버린 문. 아내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20년 전 찍었던 그 사진이 여기에 걸려 있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곳엔 저희의 예상대로 조금은 늙어버린 사진사 아저씨께서 20년 전과 변함없는 얼굴을 하고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림같이 잘 어울리던 빵모자와 둥그런 뿔테 안경은 지나버린 세월이 무색하도록 그대로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내와 눈만 마주치며 머리를 굴려대고 있는데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이 왜 저 문에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의 두 눈이 얼마안가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하고 짧게 탄식한 아저씨는 부랴부랴 어떤 창고에서부터 앨범 하나를 꺼내왔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촌스럽고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언제 오나 한참을 기다렸네. 드디어 왔구만. 알고 보니 20년 전 그 사진관 아저씨는 사진을 찾으러 와야 할 저희가 오지 않자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앨범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동네를 옮겨 새로 사진관을 차리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진들 중 한 장을 문 앞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 오래 남은 아름다운 부부라서 항상 저 자리에 걸어놨었죠. 그때 그 낡은 사진관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진관이었는데 물려받고 한동안 손님이 없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요. 다시 올 줄 알았다고, 아직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허허 웃어 보인 아저씨께서는 그 앨범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이는 사진관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열심히 우리의 사진을 보며 엄마다, 아빠다 하고 반가워하기 바빴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예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와 아들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말이에요. 20년 전 한없이 다정했었던 어느 사진사 아저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 아름다웠던 그때의 추억까지 돌려받았던 그 하루는 저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20년 동안 지불하지 못했던 나머지 돈과 그날의 사진값을 아저씨께 쥐어드리고 연락처를 여쭈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 긴 시간 동안 잘 보관해주신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꼭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저희는 사진관 아저씨와 친한 이웃사촌이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도 카메라를 잘 찍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매일같이 그때의 앨범을 열어보는 아내에게 더 늦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억을 아껴주신 그 아저씨의 사진관에서 그날의 분위기를 재현하며 말이에요. 잘할 수 있을지 떨렸지만 그분의 솜씨가 있어 무사히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꼭 그림 같다고 칭찬해 주시던 아저씨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 아저씨의 손에 찍히면 우리 사진도 그림 같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이 생각나고 또 생각났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가난했던 부부를 기약 없이 기다려준 아저씨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좋은 이웃으로 변함없이 다정한 부부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앨범 덕에 저와 아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으니 말입니다. 아저씨도 저희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게 좋아 아버지의 낡은 사진관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던 사진사 아저씨. 자신의 아버지께서 평생을 사진사로 남겨두었던 많은 이들의 표정을 보며 덩달아 행복했었다는 사진사 아저씨. 그 아저씨께서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담으며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일상에 큰 변화를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두들 핸드폰 속 카메라는 내려두고 추억의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핸드폰 액정을 통해 보는 사진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지만 인화된 사진 속 선명한 미소를 보는 것 또한 색다른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는 그 행복을 간직한 채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